반갑습니다. 저는 개성연대 부기사장 김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앞에 임원 시간을 잠깐 제가 맡았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12.3 내란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권력에 의해서 깨어진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되새김질해보자. 정말 다시 민주주의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든지 민주주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자 해서 이제 개성연대에서 기획을 해서 이제 전국 민주일반노조랑 함께 공동으로 주최를 해서 이 자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강의가 쭉 있긴 한데 그냥 오늘 강의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분은 개성연대 이사장님이시기도 하시고 여러 역할을 맡아오신 이도구 변호사님이십니다. 오래전에는 노동당 대표도 하셨고요. 녹음을 이렇게 많이 그리고 녹음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은 노동정치 사람의 대표님도 하시고 저희 민주운동 정신개성연대 이사장님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쭉 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골고다의 짐 같은 게 아닐까. 또는 이제 지금 현재 민주주의가 우리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내란에 의해서 뒤집어지고 또 우리들이 느끼는 민주주의는 정말 제대로 왔다 싶은가라고 하는 분도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과거에 민주운동 했던 사람들이 모두 연을 가지는 곳이 바로 민주화운동 정신개성연대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이사장님이 문변 활동도 좀 많이 하고 계시고 천주교 인권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인지 오래전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이 누구라든지 발을 담고 있고 또 어려운 일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함께 의논하고 이런 민주정신 개성연대, 민주운동 정신 개성연대를 이사장님을 책임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간의 노력에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그 바쁘신데도 이번까지 강의하러 와주셨는데 우리 힘찬 박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옮기신다. 네. 여기 이거 좀 컨닝 붙여볼 거를 좀 아까 좀 많이 했어. 좋네요 거기가 딱.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도구입니다. 제 어릴 때 꿈의 하나가 오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 고등학교 다닐 때 꿈이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법정에서 변론하거나 거리에서 연설을 하거나 소리를 치거나 이런 것을 해봤지만 이렇게 교실 같은 데서 이 강연, 회지 강의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제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강의 아니라고 해서 제가 이런 너무 경험이 없어서 작은 제목만 적어서 드렸습니다.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얘기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단지님이 73년 5월달에 이맘때쯤 이더구 너 다음 달에 반에서 주제를 하나 줄 테니까 발표를 해라. 예? 그랬더니 담 선생님 지도 강신 중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학생을 지목을 해갖고 주제를 주고 한 20분 발표하고 그 다음에 한 20분 정도 질문 토론하고 그리고 한 10분 정도 강평을 하시고 73년도면 벌써 한 50년 됐잖아요. 52년 됐죠. 그때 그런 선생님 만나는 것이 저한테 진짜 행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생각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5월달에 조재길 담임 선생님께서 주제를 발표하는 것이 법이란 무엇인가 했어요. 참그 고등학교 2학년짜리 어린애가 그 어려운 주제에 발표하다 보니까는 학교 도서관에서 몽테스키에라든가 알지도 못한 책을 들춰보면서 그야말로 한 달 동안 찔찔댔던 기억이 납니다. 좀 길었지만 민주주의라는 게 뭘까요? 네이버 국어사전을 보면은 국민이란 말은 좀 잘못된 것 같고 인민이 권력을 갖고 있고 인민이 다스리는 나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사회에서 무슨 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일본을 통해서 번역되고 이것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거든요. 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 말하는 전미사 뒤에 붙는 단어 끝마디 이게 영어로는 ism이고 ism이고 그다음에 독일어 또는 라틴어에서는 ismus, ismus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당연히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ism이라든가 ismus 주의라는 것은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이론이라든가 예를 들면 다윈이즘 그럼 다윈의 이름부터 이즘을 붙였는데 그것은 진화론입니다. 이론이죠. 그 다음에 또 리얼리즘 그러면 사실주의라고 번역하는데 이건 어떤 이념이라기보다도 예술에 있어서 소설이라든가 또는 표현하든가 이런 걸 사실적으로 표현하자라는 것이 어떤 예술 사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주의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소셜리즘, 사회주의, 또는 자본주의, 캐피탈리즘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당연하게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영어 자체도 그래요. 원어는 데모크라시거든요. 데모크라시즘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제 어떤 제도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이게 말도 이 나라를 바꿔서 다른 데로 가면 뜻이 또 시대가 변하면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굳이 네이버에 나온 또는 국어사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온 거를 갖다 민주주의를 갖다 굳이 민주제라고 해서 바꿔 쓰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또 그런 것도 있죠. 민주주의 또는 민주제에서 핵심적인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흔히들 얘기하는 게 다수결의 원칙, 그다음 법치주의인데 또 법치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rule of law거든요. 그것은 법이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 다스리는 제도. 그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치제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것에 대비가 되는 것이 인치적 사람 법이라는 건 객관적인 기준 없이 사람 통치자 권력자의 마음에 맞는 대로 아침에는 이렇게 했다 또 저녁에는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을 인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좀 머리에 지나는 얘기 제가 언어학자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이렇게 1차적인 말 개념 이것은 머리에 좀 담아두고 이야기를 진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민주주의, 민주제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이라기보다도 시험을 바꾸면서 일제 식민지 이것을 겪고 그 다음에 1919년 선전동 이후에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만들었죠. 그래서 제헌헌법서부터
현행 헌법 80년 체제의 헌법 전문에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온 것이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거나 나와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헌법 전문에 써놓은 것인데 그것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건국절 논란이라든가 뉴라이트들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기가 막히다 타이밍이. 어떻게 딱 그 멘트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니야 이거 이상해요. 빨리 꺼버리세요. 아니 타이밍을 했는데 광고 같았어. 괜찮아. 워낙 제가 말재주가 웃길 줄 모르게 웃겨주시라고 생각하세요. 상해 임시정부에서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기록이 되어야 될 것이고 정신을 되새겼는데 뉴라이트가 왜 1948년 우리 남한 단독정부 수립하고 이승만을 국부라고 하면서 건국절이라고 할까?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이라고 합니다. 거기 헌법으로 지금 얘기하면 헌법 부분 한 10개 조항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화국, 민주공화국이라는 거예요. 또 공화국하고 리퍼블릭하고 또 대비되는 것이 군주제잖아요. 또 민주제하고 대비되는 것이 독재.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어떤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될 때는 반대말이라든가 또 비교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이 좋죠.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원장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딱 못을 박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군주제, 왕정을 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체제,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는 선언이거든요. 1789년 프랑스 혁명을 이루고 나서 프랑스 사람들은 루이 16세가에 그 사람 목을 쫓아간 데에서 왕의 목을 자르고 그러고 나서 왕정이 아니고 공화정, 공화국 진행을 했죠. 이렇게 왕정 또는 군주제 이것하고 단절을 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 이것이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의 이 공화국 선언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헌법 전문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 이렇게 목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아무리 헌법이 개정돼도 그 대목은 빠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너무 짧을 것 같아서 저기 얼마 정도 얘기하면 되죠? 한 시간 50분? 1시간 2시간 할까요? 아니. 자, 재밌다고 생각되고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할게요. 근데 재미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연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1948년 남한 단독정부 남북한 공동으로 투표해서 이렇게 새로운 공화국, 민주공화국을 만들자라고 북한 사람들도 그렇고 남한 사람들도 다 그렇게 열망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안 됐죠. 남한 단정 이 총투표하고 그 대통령 이승만을 선출하고 그런데 이 48년 정부 수립하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됐을 때 그때 만든 것이 이제 우리 재헌절이라고 7월 7일 날 48년 7월 10일 날 이게 48년 재헌법에서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현행 헌법의 1조 1항 2항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상해 임시정부의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것을 다시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눈여겨보고 의미를 되새겨봐야 될 것이 18조입니다. 근로자의 단결권 이런 조항은 지금도 있는 것이지만 그 밑에 없어진 조항입니다. 이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 균정할 권리가 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익 균정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대부분이 다 그렇죠. 지금 주식회사 이런 데서 삼성전자 이런 데서 이익이 나오면 일종의 우리 사주같이 우리 사주가 아니에요. 다른 건가요? 네. 우리 사주는 노동자가 주식을 갖고 있어서 주주의 지위를 겸하는 것이고 이것은 주주가 아닌 그냥 노동자가 이 근로자로 표현되어 있지만 노동자가 이익이 나오면 삼성전자에서 막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작업을 했더니 10조를 벌었다. 그러면 삼성전자 10조를 주주들한테 이렇게 나눠줘요. 가진 주식 수에 따라가고 그런데 주주들에게 나눠주기 전에 이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이 삼성전자에서 이만큼 이익을 내는데 우리 노동자들이 역할을 했고 우리들 피가 땀이 들어간 것이니까 우리들한테도 나눠달라. 이렇게 해서 균등하게 조비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균정권이라고 합니다. 이 균정권만이 아니라 독일 같은 데는 노동 이사제도 있습니다. 경영에까지 참여하고. 네, 50대 50이 참여. 네, 50대 50을 하는 좋은 회사하고 네. 비율은 조금씩 틀려요. 네. 그런데 어찌됐든 일정 정도의 규모가 되는 회사들, 주식회사들에는 노동자 대표가 노동이사로 경영에 참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참 중요한 조항인데 이것을 어느 순간 없애고 그리고 경제 민주화 조항을 내가 만들었네 하면서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김정일입니다. 김정일은 그 할아버지가 진짜 존경받아야 마땅한 가인 김정일입니다. 초대 대법원장이었고 그리고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효포가 길거리 가짜 종로 몇 가인데 가인, 거리의 사람 이런 분이 초대 대법원장이 됐기 때문에 이승만하고 하여튼 끊임없이 충돌하고 다투고 그랬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조인들이 법조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김영로 초대 대법원장인데 그분의 손자가 김정일은 우리는 뭐라고 하면 할아버지 얼굴에 좀 똥칠까지는 아니어도 먹칠하고 있다라는 것을 평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87조에 보면 중요한 운수통신, 금융보험, 정규수 이런 것도 쭉 있어요. 이것이 국영이에요. 또는 공영. 다 민영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의료라든가 또는 뭐 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민영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사실 이것은 국영을 하거나 공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시간 시간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작년 11월 3일 시편 구테타 그리고 내란 고생활라 이것을 겪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 원조가 사실은 뉴라이트들이 국부로 모시자고 하는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 1952년 한국 전쟁 후에 남북 전쟁 후에 피난 가서
부산이 그때 임시 수도였거든요. 그때 그 전에 이승만이 제안헌법에서는 대통령을 어디서 뽑냐 국회에서 뽑았어요. 그런데 이승만이 52년도에 자기가 대통령 한 번 더 해먹고 싶은데 국회에서 자기가 투표하면 당선될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투표로 대통령 선출하자라고 헌법을 바꾸려고 했어요. 개헌을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국회의원들이 긍정 반대해갖고 개헌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몰렸어요. 그랬더니 친일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국회의원들을 타고 있는 버스를 납치를 해서 헌병대도 끌고 갑니다. 그렇게 하고 국회를 애워싸고 군인들 애워싸고 협박을 하고 말한대로 주고 이래서 억지로 통과시킨 것이 발췌대원. 그래서 이때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는 것으로 개헌이 됐습니다. 그 다음 4서 5위 개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억지로 개헌을 해놓고 2번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거기다 부칙 조항에다가 뭐라고 했느냐면 초대 대통령만큼은 중임자 2번만 해먹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 제한이 없다. 3번도 좋고 4번도 좋고 5번도 좋다. 영구직으로 말하면 이승만도 그랬던 겁니다. 이 노인네가 노망이 나서 노망이 아니라 노욕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게 부결이 됐는데 그걸 갖다가 무슨 우리나라 최고 유명한 수학자들 또 법조인들 이런 사람 동원해갖고 통과되려면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되는데 3분의 2에서 한 표가 모자랐거든요. 그때 계산하면 0.003333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 3분의 2가 이제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0.3번은 4, 4, 5위 그래서 4 이하는 버리고 5 이하는 반올림해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갖고 부결됐던 것을 의결된 것으로 바꿔서 영구집권을 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드디어 영구집권을 하기 위해서 1960년 3.15 부정선거 하면서 김주열 학생이 마산에서 최루탄 맞고 사망했는데 경찰이 은폐하기 위해서 돌을 매달아 갖고 마산 앞바다에다가 떠오르지 못하게 수장을 시켰는데 다행스럽게 떠올랐죠. 그걸 보고 마산 시민들이 분노, 그 부정선거에 이승만 독재에다가 터진 거죠. 폭발했죠. 그래서 그 3.15 부정선거 이후에 4월 19일 날 4월 혁명 이래서 우리 대신연대에서 살고 여지에 가서 답소됐지만 한성중학교 여중학생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방과 후에 엄마 나는 중3 학생이 쓴 편지를 기억해보면 눈물이 나죠. 엄마 나는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대모라고 받겠습니다. 라는 고등학교 학생 20명이 죽었죠. 어쨌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고 다치고 이래서 4.19 수일의 4.19 국민묘지가 세워진 것인데 사람들이 잘 관심도 안 갖고 좀 한산해서 좀 안타깝긴 하죠. 어쨌든 이렇게 60년에 4.19 혁명 이름은 안 나오네. 7월 달에 국회 선거가 있고 이러면서 좀 전국에 혼란했습니다. 데모들이 연일 있었고, 근데 그것을 박정희라는 사람이 갑자기 소장을 군사 쿠데타를 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탈취를 했죠. 이 쿠데타의 원조가 이승만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민주화로 나가고 있는데 이 박정희가 정권을 강탈을 한 다음에
그게 계속 나라 자체를 마치 군대처럼 병영국가로 표현을 합니다. 군대 분위기를 만들어서 시민들 물론이고 학생들을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했었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68년도 1월 21일 날 김신조 1일 사태라고 하는데 68년도 1월 22일 날 31명의 무장 군인들 김신조 청와대를 습격하려고 왔어요. 청와대 월기사까지 다다랐는데 경찰들하고 총격전을 벌여서 다 사망하고 김신조 한 사람 생존 있고 한 사람은 다시 구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후에 블로호라고 해서 미군 간첩선입니다. 첩보선인데 거기 83명인가 승무원들이 있었는데 이 푸에블로가 원산 앞바다에서 북한에서 이 첩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23일 날 밤에 북한 해군들한테 납포가 됐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북에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지금도 저 인터넷 검색을 하면 푸에블로 또 사진도 있습니다. 대동강변에서 그걸 갖다 딱 정보화 시켜놓고 이건 전리품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제가 운이 좋아서 2001년인가 2년에 북에 갔다 올 일이 있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직접 푸에블로에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68년 1월 23일 날 밤에 한밤중에 굉장히 추웠고 얼음이 그리고 이 서체가 다 뒤덮여 있는데 그 푸에블로 옆에 북한 해군 함정이 부딪히고 가까이 대고 거기서 그 꺾어가 실 같은 밤에 그것을 뛰어넘어갖고 푸에블로 갑판으로 올라갔어. 저 총격전을 벌여서 미군 병사 1명을 사살하고 그 나머지 82명을 체포를 하고 그거를 끌고 갔던 것이죠. 그래서 11개월 만에 12월 달에 다시 82명을 미국 요청대로 돌려보냈는데 사람 군인들은 해군들은 돌려보내줘도 이거 푸에블로만 보면 이건 전리품이기 때문에 돌려주지 못한다라고 해서 지금 대동강에 정박시켜놓고 있죠. 그런데 북한에서 순순히 그렇게 병사들을 돌려줄 리가 없죠. 미국 대통령 사과해라. 공식 문서로. 그랬더니 나중에 미국에서 절절절 내다가 협상을 해갖고 당시 국무장관이라는 사람이 공식 문서로 사과를 영어하고 또 조선어로 써서 지금 그 풀로 저기 배동은 배벽에다가 그걸 딱 이렇게 박아놨어요. 어찌됐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68년도 1월 21일부터는 그야말로 이 김신조가 그때 선포된 김신조가 기자들 앞에서 했던 말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 박제의 목 따라와시다 그랬어요. 모가지 아니었습니까? 네? 모가지 아니었습니까? 모가지. 목이라고 했습니까? 모가지. 모가지라고 했지. 목을 따라와. 그러니까 목을 배려왔다는 거죠. 모가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참수부대 이런 개념이죠. 그걸 보고 박정희 목이 서늘했을 거예요. 쫄았지. 아니 근데요. 질문해도 됩니까? 네. 아니 아무리 진짜 군대가 형편없다 그래도 더군다나 박정희가 그렇게 쿠데타하고 정말 군대와 경찰 힘으로 막 나라를 끌어가던 그 1968년에 어떻게 북에서 간첩이 3명도 아니고 31명이나
아무 제지도 없이 이 남한 땅까지 서울까지 와서 청와대 뒷산까지 다 왔지만 거의 성공할 뻔했지.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냥 아무 모를 수가 있냐고요. 아니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제 침투했다는 걸 좀 뒤늦게 알았어요. 군대에서 비상이 걸려갖고 여기서 흔적이 발견됐다. 이러니까 저기다가 조금 앞서서 저기 어디야 저쪽 통일로 쪽 지금 정확하게 지도가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저기 이렇게 저기 방어. 군대를 동원해갖고 아직 못 왔을 것이다. 근데 이미 통과한 거지. 이랬는데 이 사람이 특수부대 출신이라서 그 상상을 초월하게 빨리 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을 친 것은 이미 물고기가 빠져나간 뒤에 그물을 친 거죠. 인간 병기지. 그래서 그 이후에 박정희가 등골에 써놓으라고 목이 이게 뭐 그대로 붙어있나 뭐가지 저기 안 그대로 머리 붙어있나라고 생각하고 아마 오줌을 마였겠죠. 그래서 만든 것이 주민등록제도입니다. 예비군. 그리고 그리고 예비군. 또 예비군 제도도 만들고. 아 주민권 없는 건 놀래. 저기 주민제. 고등학교 교련, 대학교 교련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남북이 그야말로 너 죽고 나 살자. 그렇죠?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라 너는 죽고 나는 살자라고 그야말로 극렬히 싸웠고 그 다음에 남한에서도 1, 2, 4군 부대가 그래요. 김일성 소속돼 있는 부대가. 그런데 우리도 저기 이 김일성 목단 부대 참수 부대를 만들자고 그랬고 실미도. 뭐 저기 이 북파 공작원 특수부대들입니다. 북파 공작원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특수부대들이 경쟁적으로 육군 따로, 해군 따로, 공군 따로 특수부대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 영화 봤던 것처럼 그 실미도. 그것이 공군 저기 특수부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68년 되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 72년도에 또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유신으로 넘어가죠. 영어 독재를 하려고. 한 68년서부터 72년까지 한 4년 이렇게 해보니까는 박정희가 생각해 보기에도 아니 미국 대통령도 그걸로 해군 병사들 송환을 위해서 김일성한테 싹싹싹 비는데 이거 끝까지 싸웠다가는 우리 둘 다 지금 저기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유라기를 밀사로 평양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유락이 김일성을 만나서 저기 박정희 밀서를 전하고 이래서 만든 것이 실사 남북공동법입니다. 14년도에 그래서 우리 평화 공존하자. 그 다음에 자주적으로 통일하자. 이렇게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석 달 후에 7월 4일날 그렇게 남북 통일하기 위해서 화해 현정모두 이렇게 점진적으로 통일하자. 자주적으로 외세기로 이렇게 해놓고 한 석 달 후에 10월 16일인가 며칠날 10월 10일 정확하게 날짜를 제시해 못해요. 10월 유신. 10월 유신. 그래서 10월 16일인지 26일인지 하여튼 그때 10월 유신 해갖고 계엄령 선포하고 그러고서 또 헌법 유신헌법을 국민투표에 붙여갖고 11월 며칠날 국민투표를 합니다. 72년도. 그런데 이게 얼마나 남북 적대적 공존관계, 공생관계야 인간은 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유가 밀사를 갔다 왔다. 실사단 공무원들과 동시에 남북한이 발표됐다. 이래놓고 북에서는 한 달 먼저 9월달에 또 친위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김일성. 그 한 달 후에 남에서는 박정희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러고 나서 유신헌법 제7차 개헌인가 보대요.
거예요. 그리고 북에서는 그 전에 헌법 있었던 걸 또 개정을 해갖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DPRK 사회주의 헌법라는 것을 다시 개정하고 발표를 합니다. 발표한 날이 7.4 남북공동선언과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했던 것처럼 유신헌법하고 독한 DPRK 사회주의 헌법하고 공포율이 똑같아요. 결국은 남북의 권력자들이 지들 권력을 강화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이용한 거지.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실은 이 법대라든가 또 변호사들도 잘 몰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7.4 공동선언 동시에 발표를 하고 거기서 또 이 연구직을 할 수 있는 유신헌법 또 북에서도 김일성이 대대손손 세습할 수 있는 사회주의헌법을 만들고 이게 전부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죠. 서로 적이라고 하면서 안에 있는 사람들, 북한 주민들, 이 남한의 미제국주의, 괴뢰국가, 남한이 언제 출발해서 할지 모르니까 얘들 꼼짝 말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이 개돼지다 이런 것이고 또 남에서는 박정희를 방공이 아니라 멸공이라고 하면서 언제 김일성이 또 6.25처럼 남침을 해갖고 우리를 갖다가 찔러 죽이고 태워 죽이고 이럴 줄 모르니까 너희들 찍소리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그러면서 유신헌법의 핵심이 그거 아니까 통일주체 국리에 이런 거 만들어갖고 장축제판에다 몰아놓고 국회에서 뽑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뽑는 것도 아니고 통일주체 국리에 이 사람들 이 장축제판에 모여갖고 체육관 선거를 해갖고 그것도 99%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박정희는 영구집권의 길을 뚫어놨는데 안타깝게도 진짜 안타깝게도 김일성 주석처럼 이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비명 총사를 했죠. 그것을 보면서 김재규 79년 10월 26일 날 동경동 한가에서 이 작은 파티, 작은 잔치를 하다가 큰 잔치, 작은 잔치라고 하는데 그 작은 잔치를 하다가 중앙정부장 김재규가 그 총알에 맞아서 죽었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김재규 중앙정부장이 아니었으면 아마 박정희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랬을까 생각하면 진짜 끔찍하고 치가 떨립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또 이 박정희가 죽고 나니까 그 전에 얘기는 좀 해야 되는데요. 79년 10월 16일 날 부산에 계엄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다 부산대학교를 비롯해서 고신대라든가 이 대학생들이 데모를 시작했거든요. 부산에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산으로 번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갖고 계엄을 선포하고 그래서 계엄으로 투입을 하는데 부산에 투입된 공수부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수부대가 먼저 투입됐는데 공수부대는 시민들하고 학생들을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짓밟았어요. 그런데 워낙 학생들하고 시민들이 데모를 너무 강하게 하니까 그리고 온 시민들이라서 광주대랑 비슷하게 이렇게 거세게 나오니까 공수대 일기하다만큼은 안 됐던 거예요. 힘이 흡쳤어요. 그래서 급하니까 가까운 부대가 어디야 그래서 해병 1사단 포함해 1사단 7연대를 출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해병 1사단 7연대 연대장 이름이 박우일이라는 대령인데 이 사람은
최근에 우리가 저 해병대 박종훈 대령 이 사람 참 훌륭한 군인이라고 하잖아요. 79년 10월 달에 해병 1사단 7연대장 박구일 대령 근무자격을 원합니다. 이분이 포항에서 출동하기 전에 연대 병력을 다 모아놓고 그 밑에 장교들 뭐 중대장이라든가 하사관 다 불러모았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인이지 대한민국 국민들, 시민들, 학생들을 상대로 싸우라는 군인이 아니야. 절대 데모하는 시민, 학생들하고 충돌하면 안 된다. 때리면 무조건 맞아라. 대신 한 가지, 군인의 생명은 총이니까 총만큼 절대로 뺏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시위대하고 딱 배치가 되면 제일 앞에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선임하사, 중사, 하사, 그 다음에 병들은 고천 병장부터 그 뒤에 상병, 그 뒤에 일병, 그 뒤에 제일 끝에 이병을 세워요. 그리고 앞에서 얻어맞아갖고 짱돌로 맞거나 아니면 보도글로 맞거나 아니면 몽둥이 쇠패를 맞아서 머리가 깨서 철철 흘리거나 또는 어디가 부러지거나 이러면은 앞에 있는 병장이 뒤로 가고 그 뒤에 있는 상병이 앞으로 가고 이래서 흥분한 시위대 학생들, 부산대 공신대 학생들, 흥분한 시민들 이 사람들이 공수부대들한테 당했던 것까지 생각하니까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야말로 어찌 보면 잔인할 정도로 아무 저항을 안 하는 해병대원들을 그야말로 차별적으로 이제 폭력을 행사했죠. 피철철 흘리고 아무 소리 하고 또 가고 교대하는 걸 보면서 하루 한 이틀 정도 지나니까 부산 대학생들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야 이거 재미없어서 뭐 싸우지 못하겠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일반 시민들은 학생들이 화염병 던지고 그 다음에 보도글로 뺏어 던지면 야 그러지 말아라 말이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79년도, 80년도 이때는 보도가 안 됐어요. 한 90년대쯤이나 그때 저 뒤늦게 보도가 됐죠. 사실 그런 참 군인들도 있다는 거 이런 이야기를 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죠. 또 이 박정희가 이렇게 10월 26일 날 총 맞아 죽고라는 말도 저는 타겟을 뒤지고 나서 저는 박정희라는 권한이 좀 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참 나쁜 사람이다. 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교련이라는 걸 시키는데 79년서부터 애원소총, 분해서 조립, 그 다음에 또 꽂을 땐가 이거 갖고 그걸 보면서 아니 어린 고등학생한테 16살짜리한테 2000년도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 무슨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아니 어떻게 어린 학생들한테 이런 걸 하라고 그러냐. 총검수라고 사격술 가르치고 그게 결국은 남을 쏴 죽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군대에서 핵심적으로 배우는 기술은 뭐예요? 살인술이거든요. 살인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이 박정희라는 놈 찢어 죽일 놈 갈아 마셔도 시원찮을 놈 이런 것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박정희가 죽고 나서 이제 그러면 민주화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서 하나의 이 대머리가 하는 놈이 느닷없이 나타나갖고 아니 12.12 군사 반란 쿠데타를 또 이렇게 갖고 또 체육관 선거를 해갖고 대통령이 되고 뭐 박정희한테 배운 대로서 오는 거지 뭐. 그러니까 박정희가 제일 아꼈던 것이 전두환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전두환이 대통령 되는 걸 보면서 79년 저기 12.12 전전부터 보안사 합숙자로 나와서 이런 걸 보면서 전부 이동성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는 군대에 있을 텐데 군대 병장가 됐을 텐데 난 그때 태어났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그때 태어났어. 이거 틀림없이 저런 머리 후려다가 벗겨주면 저런 뭔가 사고를 저도 크게 칠 거다. 근데 저기 예측이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한남동 저기 있지 않습니까? 윤머식이 윤석열이 또아리 들고 있던 대통령 관저 거기가 원래 해병대 사령관 관사 이런 것이었고 거기 저기 참모총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관사였던 건데 거기에 저기 12 군사 대단이면서 군병력을 투입을 해갖고 육군병자 한 사람이 끝까지 저항하다 총 맞아 죽었죠. 뭐 자세한 얘기가 좀 한두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12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시 저기 체육관 선거를 하고 최규하라는 사람은 저기 대통령 직무 대행이었는데 이 사람 쫓아내고 거기서 대통령이 되고 이 전두환도 영구 추동을 하려다가 결국은 광주 또 5월 광주 그것 때문에 저항이 심하고 이러다 기어고 버티고 그러다 87년 5년 단임 제안이었습니다. 5년 단임 제가 아니라 그 전에 이제 4년 중임이었는데 또 하려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는 그 당시 헌법 유신헌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후원 선언을 4월달에 합니다. 80년 4월달에 그것에 열받아갖고 이제 연일 대모하다가 6월 10일날 저기 민정당 전당대회를 하는 날이었는데 그날 가장 큰 데모가 일어났어요. 서울 시내에 있는 온 대학의 학생들 다 몰려나와갖고 데모를 했는데 그러다 경찰하고 붙어갖고 페퍼 포구에다 지랄 탄에다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대학교 다니고 이러니까 이 밀린 거예요. 그래서 명동성으로 이제 피신해서 들어갔어요. 그걸 보고 당시 이상현이라고 안기본 차장에서 그 사람 천주의 신자였습니다. 이 사람을 전두환이 보내갖고 네가 천주의 신자고 안기본 차장이 그러니까 김수환 추기경을 만나 설득을 해라. 학생들 내보내라고. 안 그러면 명동성을 처벌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김수환 추기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상의 차장한테 내가 지금 하는 말 한자도 틀리지 않게 너를 자녀를 보낸 사람한테 전해라. 경찰 분당은 제 앞에 내가 누굴 것이요 그 뒤는 신부님들 그 뒤는 수녀님들이 누울 것이다. 나를 밟고 그 뒤에 신부인 수녀님들을 밟고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학생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두환한테 전한 거죠. 그랬더니 전두환이 결국 그 악마 같은 놈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또 대거도 말렸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6.29 소기구라고 했지만 6.29 선언을 하면서 직선제 개헌하겠다. 재벌에서 대통령 선거하는 것이 국민들이 직접 투표해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하고 개헌을 약속하고 이렇게 직선제 하도록 한다는 것이었죠.
너무 길거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50분밖에 안 됐습니다. 50분밖에. 그러고 나서 시간이 기니까. 87년 개헌이 됐죠. 87년 회대 헌법입니다. 근데 그때 남들은 상당히 공을 들여서 만든 헌법인데 여전히 대통령제의 맹점,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권력 구조의 문제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맞는 것이 헌법재판소 맞는 것, 그 다음에 감사원, 그 다음에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것은 헌법에다가 대화 독립적인 기관으로 상권 분립이 아주 크게 보면 상권 분리지만 상권 분립보다는 좀 더 정비해진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상권 분립이 되고 좀 정비하게 해놨다고 해도 대통령한테 너무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87년 헌법에서 또 명토 박아둔 것이 군의 정치적 중립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79년 해병일사 7대대장 박구일 대령 같은 사람부터 참군인서부터 시작해서 그게 군인들은 부전이 돼서 보도는 안 됐어도 다 전설처럼 들려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최해병 사망 사건 때 박정훈 대령이 보여줬던 용기 이런 것을 보면서 또 광주의 기영군은 또 얼마나 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마 민주항쟁 때 투입된 해병대, 치련대 대원들, 장교들은 그렇다라고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을 또는 학생들을 그야말로 개패듯이 패고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런 양심의 가치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없는 거죠. 그런데 공수 부대원들은 때리고 나서도 차마 죽이지 못했지만 때리고 나서도 부둥 평생 그런 트라우마 이런 걸 시달리는데 그러면 광주에서 직접 발포해서 내가 쏜 총알에 그걸 알아요. 자기들이 쏜 사람은 알아요. 내가 M16 소총을 갖고 내 앞에 있는 저기 청년을 향해서 한상균도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인가 그랬었는데 한상균도 잘못하면 총 맞아 죽었을 수도 있죠.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 쐈는데 팍팍 쓰러지고 자기가 쏜 거죠. 살인죄를 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평생 어떤 트라우마를 안고 살겠어요. 저나 우리 인권운동을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헌하는 사람들도 어찌 보면 피해자다. 공헌하면서도 그 고통스러운 사람을 보면서 그게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87년 6월 항쟁, 6월 10일 이렇게 해서 이 87년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백기환 선생님이 출마하셨고 백선모이라고 해서 학생들 많이 했죠. 백기환 선생님은 그때 당시 대통령 당선되겠다는 뜻을 갖고 출마하신 것이 아니고 YS하고 김영삼하고 김대중이 끝까지 자기들이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고집을 피우니까 그럼 나라도 출마를 해서 좀 양쪽에 협박을 한다든가 좀 얼고 달래갖고 후보를 한 사람을 단일화시켜야 된다 이런 뜻으로 출마하셨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백성분도 그렇고 백성분도 그렇고 YS하고 DJ를 한 방에 여관방에다 한 방에다 가둬놓고 백현 선생님하고 셋이서 다 판짓도록 하자 이렇게 그게 실패했어요. YS가 결국 그랬죠. 그래 그럼 난 후보 단일화 하겠다. 근데 DJ가 끝까지 거부했죠. 그때 나왔던 얘기가 사자 필승론입니다. 4명. 그러니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 네 명이 후보 나오면 사자 필수면 그럼 DJ 내가 된다. 대충 김대중 선생님이 당선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뚜껑을 까보니까 어떻습니까? 노태우 34%인가 했고 36%인가 하여튼 34, 36, 그 정도 했고 그 다음에 김영삼이 2등 27%가 받았고 그 다음에 한 1% 차이로 김대중이 3등 그 다음 한 10% 정도 받은 김종필이 4등 28. 조금 질러서 얘기를 할게요. 한국 민주주의 과제하고 맞닿는 얘기인데 지난 윤석열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민주당에서 의견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일부에서 최근에 나왔던 얘기 그 얘기를 들으면 저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요. 뭐냐 심상정이 정의당 심상정이 대통령 선거에서 끝까지 완주하지 않고 그냥 중간에 포기를 했으면 그러면 0.74% 차이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을 텐데 저 못된 심상정이 정의당 이것들 때문에 윤석열 당선된 것이다. 이런 요구예요. 이건 또 거슬러 올라가서 1971년도 박정희가 72년도에 유신을 한 또 이 원인 중에 하나, 얘기 중에 하나가 71년도에 박정희가 또 대통령 선거에서 아주 상대도 안 될 것이다라고 했던 상대 후보가 누구였냐면 김대중이었거든요. 거기서 박정희가 아주 진땀을 냈습니다. 그때 당시 부재자 투표 제일 많은 것이 군인들, 병사들인데 그때 당시는 선배들 얘기 들으면 71년도에는 그냥 부재자 투표용지 그 중대 행정병이 그냥 월급 받을 때 찍는 막도장이거든요. 그거 확 찍어갖고 그 중에 한두 표 정도만 김대중이 찍고 나머지 뭐 7, 80명, 1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부정투표예요. 그건 사실은 그거 부정투표만 없었으면 그때 DJ가 당선됐죠. 그걸 보고 식은땀 흘리고 유신을 한 겁니다. 또 거슬러 올라와서 왜 DJ가 그때 72년도 대선 때 신민당 후보로 나왔느냐. 당내 경선이 있었습니다. 요즘 뭐 저기 국힘당 경선하는 것처럼. 그때는 3명이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 경선했는데 한 명이 김영삼, 또 다른 한 명이 김대중, 또 한 명이 이철승이라는 양반이 있었습니다. 3명이 경선했는데 1등 김영삼, 2등 김대중, 3등 이철승. 그런데 과반 투표를 한 사람 1등이 아니에요. 그때 71년도에도 결선 투표가 있었어요. 시민당에. 그래서 1등, 2등 김영삼하고 김대중하고 결선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등했던 DJ가 하룻밤 사이에 뒤집어갖고 김영삼을 제치고 신민당 대통령 후보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87년대 사자 필승론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결선 투표하자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게 한국 민주주의 최대 과제 중에 하나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한 20년 전부터 민주노동당 저를 비롯해서 결선 투표하자 대통령 선거 이랬더니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야 가릴 것 없이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를 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좀 기억이 안 나는데 헌법 조항을 보면은 1항서부터 126조가 몇 조인지 정확히 모르는 기억이 안 나는데 1항서부터 5항까지 있는데 5항이에요. 5항에는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2항인데 2항은 뭐냐면 최다 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3명이 나올 가능성도 그건 전혀 없고 최다 득표자가 2명이 나올 가능성도 그건 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유권자 3천만 명이라고 보면 그걸 갖다가 1999만 9,995표 해갖고 두 사람이 똑같은 표를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죠. 그때는 그렇게 최다 득표자가 2명 이상 할 때는 국회에서 선출할 수 있어요. 그것 외에는 그냥 법률에 공직선거법에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헌법 개정사항이다라고 거짓말을 계속해왔어요. 지난번 문재인 박근혜 쫓아내고 문재인 후보 나왔을 때 그때도 그래서 투표하시오라고 요구했는데 그때도 뭐라는 기현상이다. 대통령 되고 나서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거짓말하시지 말아라 제발.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하는 걸 명백하게 밝혀진 것이 21대 국회 때 국민의힘 최이배 의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갖고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광역단체장 선거,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광주시장, 도지사들 이런 대통령하고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는 결선투표를 하자라고 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냈어요. 21대. 최입의 의원 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헌법 개정사항이라고 그러면 그걸 아예 묵혀서 근데 그걸 갖다가 여야 모두 싫으니까 그냥 회기 만들어갖고 날려버린 거죠. 그러고서 이번에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 쪽에다가 결선 투표하자고 그랬더니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나중에 대통령 되고 나면 잘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한덕수랑 또 누구죠? 김문수랑 또 그리고 개혁신당 그러고서 이재명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거기다가 또 다른 진보당의 또 김남국의 또 민주노동당 다시 민주노동당 권하우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제일 진짜 신신당부하고 싶은 것이 후보단이라는 것은 폭력입니다. 사실 사표 얘기라고 보면 진짜 뼈저리게 눈물을 했던 경험이 2002년 대선 때 권영길 후보 노무현하고 정몽준이 후보단이라고 이해창 꺾겠다고 했는데 권영길 이 표를 갉아먹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사표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선거 당일 한 이틀 전서부터는 누구라고 얘기하면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의 울면서 다녔어요. 울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 한 번만 민주노동당 권영길 찍지 말고 노무현 찍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되면 민주노동당 우리가 진짜 죽기 살기를 키워주겠다. 약속합니다. 굴 키워줘.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키워준다니. 그래서 사표론이라든가 또는 후보단이라든가 이거는 나는 폭력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원칙 법치 이것도 있지만 다수결의 원칙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 토론을 열심히 하고 설득하고 숙고하고 깊이 생각하고 해서 결론을 내리면서 그래도 의견의 일치가 안 될 때 그때 이제 표결해서 다수의 뜻으로 결정하자는 것인데 그 전제가 되는 것은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이성적이고 이런 토론
거기다가 내가 당신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내 생각이 좀 틀렸네 라고 설득하고 설득당할 수 있는 자세. 또 깊이 생각하고 야 내가 어디 파에 어느 진영에 속해 있다고 해서 이거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그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성입니다. 다수가 언젠가는 소수가 될 수 있고 소수가 언젠가는 다수가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보면 87년 체제 헌법이 잘못됐다기보다도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한테 권한 권력이 너무 집중됐다 이것도 문제지만 헌법 못지않게 악법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뭐라고 배웠냐면 선생님, 야 미국식 대통령제가 좋은 거야. 그리고 정치가 안정되고 그 다음에 경제 발전시키고 이러려면 참 양당 제도가 참 좋은 거란다. 그게 최선 제도란다. 이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여태까지 한 30여 년 전까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안 된 말이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몇 나라가 안 됩니다. 거의 다 의원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원식 정부제라고 해서 프랑스 같은 데가 좀 특이한 그런 쪽이 있고요. 대통령제라는 것은 언제든지 대통령 프레지던트 이것은 언제든지 제도를 잘 만들어 놓고 헌법에 일해놔도 언제든지 킹, 왕처럼 될 가능성이 많아요. 미국 앞에 수준이라든지 인권 어쩌고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 하는 짓을 보세요. 또 오죽하면 미국인들이 아이고 한국에서 법관들 좀 꼬아야겠다. 교의대 빌려줘. 수입을 해갖고 교의대 빌려줘.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퍼블릭이라는 거, 공화국이라는 공화정의 나라를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프랑스 사람들이 코가 제일 없습니다. 미국인들은 아주 쉽게 알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박근혜를 우리가 탄핵시키고 파면시킨 걸 보고 프랑스의 목수정이란 민주당과 같이 진보신당 같이 하고 했던 작가가 있는데 목수정이 저한테 한 이야기가 뭐냐 파리 시민들이 우리가 졌다. 대한민국이 최고, 대한민국 국민이 최고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가 1789년 프랑스에 영향을 해갖고 세계에서 가장 이 자랑스러운 민중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제 아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최고다. 그랬는데 이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대로서 박수 한번 쳐야 되는데 우리.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만 힘들어. 그만해. 한 시간 더 할까요? 아니 이걸 그만하는 게 아니고요. 탄핵입니다. 이겁니다. 박정희가 내가 왜 박정희 그렇게 극혐을 하는가는 박정희가 이 남로당 군사 총책 아니었습니까? 자기는 박상희는 대구에서 공산주의 활동하다가 죽었고 박정희도 형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주의를 젊었을 때 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군사 총책으로 해서 그 국방군 남한의 국방군 내에서 이 조직 활동을 하다가 이 40여 년간 숙군 작업 때, 전문 작업 때 이제 털컥 체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형 이게 처해졌는데 거기서
보살세로 살아나서 군복을 벗고 거기서 그냥 저기 혹 이제 이게 불치나면 살다가 6.25가 또 박정희 살려준 거죠. 그래서 다시 군인 모사라니까 장교 다시. 그런데 그렇게 죽을 법을 사형선고 이렇게 죽을 법을 넘겼던 이 박정희라는 인간이 얼마나 집요하고 그런지 60년대 4.19 혁명이 일어나고 저 사형 혼란스러운 걸 보고 내가 한번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아보겠다. 이렇게 해서 5.18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윤석열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윤석열은 어리버리한 사람이고 박정희는 죽을 법을 넘겼기 때문에 이번에 쿠데타에 실패하면 난 죽는다. 목숨을 걸고 온 거죠. 그래서 제 신복이 책사가 김종필이었고 김종필이 만들었던 시작이 만들었던 첫 번째가 예비검속자 명단입니다. 그래서 사회대중당 통일사회당에서 정치 이 혁신계 사회주의 이런 정치인들 그다음 두 번째로 많은 것이 노동운동가들입니다. 선거 부정선거 때 김주열이 최탄에 맞아 죽은 것을 보고 마산, 부산, 경남 일대의 학교 선생님들이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들이 아이들을 잘못 가르쳐갖고 또 우리들이 어른들이 잘못해갖고 어린 학생을 죽였다. 라고 해서 교노조를 대한노총 밑에 교노조 말씀을 교노조에서 경남 쪽은 부산, 마산, 경남 쪽은 교사들의 거의 3분의 1 이상이 노조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로 그 힘이 있으면 지금으로 정교조죠. 그 교노조 사람들 또 저기 아주 반정부적인 윤석열이 표현한 반과 세력 해당되는 이런 사람들 명단을 수천 명을 작성합니다. 그 예비 검속자 명단을 갖고 5월 16일 새벽에 미리 준비해놨던 헌명들 쫙 풀어갖고 영장도 없이 새벽에 들이닥쳐 그냥 대법관은 질질질 끌고 갑니다. 끌고 와서 저기 그때 저거 없어져 과천이면 거기 무슨 벙커 같은 거 없었는데 하여튼 군대 끌고 가고 고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서 영장도 없이 고문하고 이러다가 군사재판하고 혁명재판소를 만들어서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고 그것이 일본적한 것이 있고 또 한 가지 중앙정보 KCI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김종필한테 그래도 김종필 말을 무시 못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1등 공신이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정당법.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정당법을 가진 나라는 없어요.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당 설립 및 활동은 자유, 권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당법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개 광역 시도에 걸쳐서 5개, 5개 이상의 광역 시도에 1000명 이상 5,000명 됐다는 걸 이렇게 해서 당원을 갖춰야 되고 또 거기다 중앙당 꼭 또 서울에 둬야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도 있고 독일도 있고 스페인도 있고 뭐 저기 웬만큼 선진국가들은 이런 중앙당만 전국 정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정당이 다 있습니다. 대부분 스페인의 포데모스라든가 이런 것도 열풍을 일으켰던 것이 각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은평민들에다 과천 시민에다 또 영등포 직접 행동이다. 이건 제가 일하고 있는 노동정치사에서 직접 만들었던 지역정당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정당 등록 신고를 하면은 서울에서 받아줘야 되거든요. 이 정당법 위반이라서 받아주질 않아요.
그럼 이게 무슨 정당 설립 활동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그게 뭐 헌법 위반한 거잖아요. 우리가 식당을 한다 하더라도 또는 구멍가게 슈퍼 같은 걸 한다 하더라도 이건 뭐냐면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입니다. 그래서 일정 요건만 갖추면은 다 사업자 등록증을 출력돼 있거든요. 정당 등록증은 마찬가지예요. 실제는 신고제라고 하면서 허가제죠, 허가제. 그리고 뭐냐? 김종필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공화당 일당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 이렇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중앙선거 등록을 안 받아준 거예요. 등록증을 안 내죠. 정당이 아니에요. 그 정당 이름 못 쓰고 정당 이름 쓰면 처벌하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면 그런 걸 억지로 막 요건을 맞춰서 가령 경기도에 당원 요건 와서 뭐 1,100명 이렇게 했어도 그 명단을 갖고 중앙선관위에서 주소를 찾아가거나 또 이래 갖고 당신 혹시 공무원 아니야? 또는 뭐 어쩌고 저쩌고 협박하고 이러면 당원으로 이름 쓴 거 이거 나 아니에요. 뭐 이렇게 갖고 정당 등록 못하게 이랬던 것이죠. 그럼에도 일당 독재가 북한보다는 역에 나와서 야당이 생기고 아까 얘기했던 신민당의 뭐 김대중이 대통령 후보 나올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북에 비하면 조금 나은 것이지만 양당 체제가 너무 공고해졌다는 겁니다. 그걸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하는데 남과 북이 일성과 박정희가 1972년 유신 또는 DPRK 사회주의 헌법 이거 만들고 치사를 된 거지만 그게 남과 북에 아주 극악하게 극렬하게 대립하고 서로 못 잡아먹고 뭐 이렇게 하던 남과 북이 적대적으로 공생하는 것하고 비슷하게 그것보다는 좀 더 나서는 여야 번갈아가면서 간판을 바꾸고 새천년 민주당 뭐 무슨 뭐 더불어민주당 열린 뭐 무슨 당 간판을 수도 없이 발전 또 국민의힘당 또 뭐 신한국당 또 뭐 뭐죠 무슨 메뚜기당 같은 것도 있었는데 방충 이렇게 이름 간판만 바꿔도 이 뿌리는 또 변하지 않아요. 진보가 있습니까? 민주가 민주당이 무슨 진보예요? 보수당이죠. 그리고 국힘은 그 보수당이고 극우집단이죠. 극우집단. 그래서 난 이재명이가 이번에 잘했다고 생각해. 나 우리는 보수다. 한정 보수라겠다. 그게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진보를 참칭하는 거죠. 그리고 진보 정당이나 이것이 들어올 틈을 안 주려고 하는 거죠. 비례대표죠. 제가 일하던 것 중에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이 2001년도에 제가 민주노동당 활동을 하면서 2000년도 민주노동을 창당하자마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은 그때는 1인 1표에서 국회 선거 때 성북구다 그러면 성북구의 김정래 공화당 김정래 또는 뭐 신민당 뭐 민주당인가 이철 그러면 야 나는 그 이철이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김정래를 찍으려고 그러면 이건 공화당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전국구라고 해서 지금 비례의원이라고 하는데 전국구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인 1표로 해서 그냥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 득표한 것을 전국에 합산을 갖고 그걸 나눠줬죠. 그것이 세밀하게 얘기하면 표의 등가성, 표가 한 표가 똑같은 표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해서
2000년도에 우리가 헌법소원하기 전에 한 10몇 년 전에 똑같은 내용으로 헌법소원했는데 그때는 9대0 만장일치로 합헌이라고 하고 있어요.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는데 2000년도에 민주노총 창당하자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2001년도 몇 월 달에 하여튼 4월 달에 가서 위헌 결정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그해 6월 달에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1인 2표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지하는 정당 표를 따른 지지하는 저기 광역 서울특별시 의원 그 다음에 광주시 의원 그렇지. 외에 지지하는 정당 민주당 또는 신한국당 뭐 이걸 지지하는 정당 따르고요. 그럼 지역구에서 지역구 투표로 거기서 이제 다수 투표한 사람이 당선 국회 당선해 주고 거기서 지지하는 정당 이걸 갖다 전국에 있는 표를 다 모아갖고 몇 퍼센트 해갖고 그걸 이제 나눠주는 거죠. 여기서 민주노동당이 한 13%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해 2002년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중앙선관위에서 TV 토론을 안 붙여주려고 했어요. 그것이 말이 되냐. 직전 선거에서 우리가 민주당 13%를 득표했는데 왜 이해창을 도우면만 TV 토론하고 우리는 안 붙여줘. 라고 소송쟁이라고 또 중앙선관위에서 뭐라 깽판도 치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산자 토론을 했어요. 그때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권영일 후보가 했던 말이 첫 마디가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으셨습니다. 행복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회창과 노무현 사이는 색강이지만 노무현과 권영일 사이는 한강이다. 너희들은 보수 정당 내지는 극우 정당 그 차이는 색강처럼 미미하지만 진보 정당의 후보 대통령 후보의 권영일하고 민주당 노무현 후보하고는 그 사이는 한강처럼 넓다. 이래서 주목을 받았죠. 그럼에도 이 선거 그래서 우리가 자체 조사로 최소한 3-4% 이상 잘하고 5% 넘을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선거 이틀 전 하루 전서도 그 전에 계속 그래가지고 선거 전에 사표로 내다가 나중에 운물표 펑펑 울면서 그래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노무현 찍어주고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민주노동당 키워줄 테니까 이번 한 번만 참 그렇고요. 그래서 이 양당 체제, 이 정당법은 이 세계적으로 이런 정당을 가진 나라도 없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얘기 압박했는데 은평민들레당, 과천시민회당, 영등포 직접행정당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갖고 정당 등록을 안 해주니까 헌법소원을 또 했어요. 4년 전인가? 그래서 2년 전에 이제 판결이 났는데 진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법률 위헌 결정 또는 이 탄핵 결정을 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에 6명 이상 참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합헌이라는 헌법재판관이 4명 예퇴했고 위헌이라는 헌법재판관 5명 5개였습니다. 한 표 차로 위헌 결정 못 받았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중앙당, 5개 광시도당, 그 다음 지역정당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아까 이름 입혀제 하면서 진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당법 위헌 결정 못 받으면서 굉장히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또 한 번 시도를 해보려고 그러고 그리고 아까 결선 투표제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을 발언하고
마무리로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노무현 대통령, 저 개인적으로 이유는 참 있지만 이분이 참 순수하고 그런 분인데도 막상 대통령이 되니까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치 윤석열처럼 미친 듯이 하면 박정희 시장이랑은 좀 달랐겠죠. 그런데 문재인 이 양반은 노무현보다도 훨씬 더 마음이 열리고 또 어찌 보면 좀 정치에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좀 노무현죠. 사람 보는 눈도 없고. 근데 노무현도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한덕수 같은 사람을 갖다가 뭐 임기 말년에 총리도 하고 또 반기문 같은 사람을 외교장관으로 하고 기름장관으로 하는 사람. 근데 이런 거죠. 노무현 때도 그렇고 DJ 때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노무현 때도 그렇고 문재인 때도 그렇고 진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뭘까? 또 빗대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무슨 세월호 또는 삼풍백화점 붕괴상, 성수대 붕괴 또는 대구 지하철 화재 뭐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대참사가 일어나면은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진상을 조사해 본다 라고 하고 대부분 다 이건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다라고 하죠. 사람이 잘못된 것이다. 근데 단순한 인재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항상 복행법, 결론은 제도를 개선하겠다. 제도를 바로잡겠다. 근데 안 되잖아요. 안 하죠. 일반적인 참사 이것도 그런데 정치 문제에서는 사실 정치관계도 아까 얘기한 정당법, 선거법, 대통령 선거에서는 100몇 조더라. 이거 한 조만 대통령 선거에 관련해서 결선 투표, 과반 투표자 없을 때는 1, 2중 결선 투표한다. 이것만 넣으면 되고. 아 근데 자, 제가 이거 검색을 해보니까요. 네. 그 대통령 그 헌법에 대통령 선거 아니 대통령 그거에 관련해서 이게 논란의 여지는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67조 이제 1항은 뭐 2항에 차라리 이 2항이 없으면 아까 이야기를 아까 얘기했는데요. 뭐냐면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 네, 이건 그냥 동점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동점자일 때는 이거 이제 국회에서 뭐 높게 다시 이제 선출한다는 건데, 근데 이 동점자 규정이 있으면서 그리고 또 이거 그 사망은 또 1인일 때 3분의 1이 안 되면 인정 못하는 이제 요런 규정까지 있으면서 이게 결선 투표에 대한 규정이 여기에 없으니까 이거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그 논란이 있지 않나요? 그 얘기했던 사람들은 다 전문가들 정투소수가 다 들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결선 투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거는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다 드러났기 때문에 국회에서 아까 얘기한 국민의힘 최대 의원이 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개정 법률을 올렸는데, 그래서 그거 다 토론, 국회 내에서 다 토론이 끝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저기 민주당 이재명 쪽에서도 개헌사항이라는 하는 얘기 참 없대요. 권력을 잡으면 저 대통령이 되면은 정치 개혁하는데 그것을 넣겠다라고 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거죠. 이 결국 소수가 다수가 될 가능성.
또 다수결 원칙이라고 해도 다수가 권력을 잡았다고 소수에 대한 배려 이것이 없으면 민주제가 아니고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한 표 차이로 표결에서 이겼다고 해서 51% 득표했다고 해서 49%에 반대하는 사람을 소수라고 묵살하고 밟고 그러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죠. 이 민주당 또 얘기를 하면 대통령 선거하고 직접 관련된 건 아니지만 이번에 이재명이 딱 조희대가 시대의 판결해갖고 완전히 판사들도 난리가 났고 변호사들 법조계가 발칵 뒤집혔는데 이거죠. 아니 순식간에 그렇게 기록을 볼 새도 없이 10명 조희대를 비롯해서 10명은 전부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이고 2명 반대하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그 진영 논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소수 2명의 판사들이 이렇게 쓴 것처럼 토론과 그 다음에 설득과 숙고도 안 하고 이렇게 무조건 밀어붙이면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고 민주제가 아니다. 다수의 이런 결론을 내려갖고 어떻게 이 국민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들이 이해를 하겠느냐 나쁘겠느냐 이런 거죠. 한 시간 걸렸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사실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배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거죠. 소수가 다수가 될 수도 있고 다수가 소수가 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보장하고 이래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허구한 날 이번에는 죽기살기로 싸워서 우리가 정권을 뺏겼다. 그럼 정권을 잡은 쪽에서는 어떻게든 정치적 보복을 해갖고 감옥에 쳐놓고 이러고 그리고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공기업 사장들 마구 뒷조사에서 쫓아내고 자기가 신세졌던 사람들한테 막 공기업 사장자를 주고 이것이 악순환이죠. 또 이번에 이 조희대 시대 판결해갖고 이재명을 찍어내자 이러니까는 민주당에서 또 형사소송법 306조인가 뭐 이걸 또 개정한다고 그래갖고 형사소송법 306조인가 그 조항은 심신미약이라든가 또는 질병 때문에 도저히 재판을 받을 수 없는 피고인일 때 그때만 공판 절차 재판이 중지가 된다는 조항이에요. 거기다가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재판 진행 형사재판 이거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것을 재판을 중단하겠다 공판절 중지하겠다 이건 헌법 위반이에요. 그래가지고 헌법 위반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달의 이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 아니에요? 헌법 개정사항이 아닌 결선투표제는 헌법 개정사항이라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헌법은 대통령은 재임 중에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소추라는 것은 그건 지금 헌법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말을 바꿔서 그렇지 전에는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형사재판 진행됐으면 대통령이 돼서라도 형사재판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헌법학자나 법조계 다수 의견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또 다수하고 소수하고 바뀌었어요. 이게 민주주의인가? 왜 이 학설이라든가 신념이라든가 이거는 그 민주주의 다수결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냥 다수의 폭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리하시죠. 네, 그래요. 이제 좀 지루하죠. 아주 질문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질문하시죠. 네. 많이 메모했잖아요. 우리 현수 동지.
질문하고 싶은 거 해보십시오. 어겨. 질문 있으면 자기 소개 좀 아니 뭐 질문까지는 아니고요. 네. 보니까 약간 좀 다른 논조인데요. 뭐냐면 저는 이제 영화로 보는 민주주의 해가지고 영화로 좀. 예 민주주의에서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쭉 보니까 남산의 부장들, 서울의 봄, 택시 운전사 1987을 보면 예. 아까 얘기했던 거 쭉 거의 다 할 것 같고요. 예. 거기 보면 맨 마지막 1987 영화에 보면 호원철폐 독재 타도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아까 얘기했던 호원 뭐 이런 것들까지 해서 물론 여기에는 다키하고 예능이 같이 섞여가지고 좀 재미로 만든 영화긴 하지만 일정 부분 맥락을 보면 그 얘기하신 게 거의 다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죠. 예. 참 그런 영화도 많이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화려한 주거라든가. 우리는 저기 국힘 한동훈이 같은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이명렬도 그런 얘기를 하고 뻔뻔스럽게 5.18 정신을 헌법에 정부에다 넣겠다. 소수 다수. 이 다수가 토론하고 설득하고 그다음 깊이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무조건 표결로 밀어붙이는 거. 그냥 아까 이상하게 얘기했는데 그건 폭력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소수 정당이니까 불과 2% 정당이니까 너희들한테 표를 주면은 저것들이 정권을 잡으면 안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찌그러져. 이것도 폭력이죠. 그래서 결소투표제 같은 것이 또 정당법 없애서 당 지역 정당 만든다든가 중앙당을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정당 설립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선거에 나가서 이렇게 너희들 찌그러져 후보 단일화 해. 이런 폭력이 시달리지 않도록 해야지. 그래야지 양당체제라는 허망한 것도 사라지고 그리고 유럽에서 동해 산인당 같은 경우는 한 30% 평균 그 정도 지지율을 갖고 집권을 나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재미없는 얘기 길게 들어주시고 어릴 때 꿈 중에 하나인 선생님. 와. 질문도 열심히 강의해 주신 우리 이사장님께 와,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의 듣다 보니까 박정희에 대해서 극혐에 반대하는 사람. 아니, 동의가 돼요? 동의가 되나요? 이게 다 동의가 되나 보다. 우리 이경수 씨는 동의가 안 될 텐데 어떤가요? 동의돼요? 우리 노조를 한 지 얼마 안 된 일반 아줌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다 갑자기 극혐되는 거 아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랄탄을 경험해 보신 분들. 여기 선배님들하고 지랄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지랄탄을 페퍼폭으로 쏘면 진짜 지랄이라고 쫓아와요. 이렇게 지지지지지지가 이렇게. 그래서 이름이 지랄탄이라고 붙였다는 거 좀 재밌어서 말씀드려봤고요. 아까 이제 고문하면서 고통 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게 전부 다 떠오르는 게 1987 영화에 나오죠. 1987 영화에 보시면 다큐 같은데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이번 연휴 긴 연휴에 한 번 더 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강의를 잘 해주신 우리 사장님 감사드리고요. 아까 앞에 안내를 좀 못 드려서 저희가 이제 저희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개성연대 민주정신 개성연대에서 그러니까 이번 12.3 개혁 때문에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해서 프로그램으로 지금 2주에 한 번씩 강의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갖고 계신 거 있나요? 1강 다시 민주주의로 5월 8일 오늘이고요. 2강 생활성의 민주주의, 노동자 농민. 이거는 이제 김상훈 변호사께
변호사님께서 5월 22일 날 강의해 주실 거고요. 3강은 현대사업 군. 그래서 노영기 교수님, 조선대학교 노영기 교수님이 6월 12일 날 강의를 해 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4강은 국가폭력과 민주주의. 조영선 변호사님께서 6월 26일 날 강의를 해 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5강은 엘리트와 교육의 민주주의라고 해서 김누리 교수, 중앙대학 교수님, 한참 요즘에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시던데 7월 17일 날 5강을 해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6강은 우리 다시 민주화운동의 정신계승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다시 7월 24일 마무리해 주실 겁니다. 오늘 오신 분들 소개를 아까 하려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돼서 다음에 볼 때 5월 21일 날 뵐 때 간단히들 하고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냥 해산